8주차 주요 상담 전략과 기법 2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부교재 상담의 기술을 참고하였습니다. 본차시 수업 목표는 주의 기울이기와 공감, 몸짓 언어와 공감, 공감과 거울신경세포, 질문하기 기법을 이해하고 다문화 가족의 상담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의 기울이기와 공감.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경청해 줄 때, 내 이야기를 내가 듣게 될 때, 나는 새로운 방식으로 나의 세계를 인식하게 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해결될 것 같지 않던 문제들이 다른 사람이 들어줄 때 해결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던 혼란스러운 일들이 누군가가 공감하며 들어준 것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된 경험은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갖고 있을 것입니다. 주의 기울이기와 공감은 내담자와 작업 관계를 형성하고 내담자의 문제와 고민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주의 기울이기 행동, 공감, 관찰 기술은 효과적이고 촉진적인 목적이 있는 상담과 심리치료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기울이기와 공감을 모든 상담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술로 간주합니다. 주의 기울이기는 상담자의 언어적 행동과 비언어적 행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유능한 상담자가 되려면 주의 기울여 경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의 기울이기와 경청하기는 상담자가 내담자에 대해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작업 동맹과 좋은 상담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먼저 시각화와 눈맞춤은 내담자에게 말을 할 때나 내담자의 말을 들을 때 상대를 보면서 말하고 들어야 합니다. 음성의 실은 목소리에 따뜻함과 관심을 실어서 전달해야 합니다. 음성 언어의 단서 쫓아가기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따라가고 주제를 바꾸지 않으며 내담자의 관심사에 머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담자는 내담자가 관심을 갖는 주제와 피하는 주제를 메모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방금 전 또는 조금 전에 말했던 것이 무엇이 되었건 간에 질문을 하거나 간단하게 언급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담자의 관심 주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상담자가 먼저 주제를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인간의 뇌는 가까이에 있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방식으로 자극의 주의를 기울이도록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택적 주의 집중은 상담과 심리치료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내담자는 상담자가 듣기를 원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경향이 있음을 상담자는 명심해야 합니다. 내담자의 진술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부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담자가 동일한 주제에 대해 반복적으로 일관성 없게 이야기하는 경우에 의도적으로 주의 기울이지 않기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이때 눈맞춤을 유지하지 않거나 몸의 위치와 목소리 톤에 있어 미세한 변화를 주거나 보다 긍정적인 주제로의 의도적인 전환을 통해 대화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울한 내담자는 세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왜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왜 부정적인 일들이 계속되는지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듣고 싶어 합니다. 이런 경우 상담자는 내담자의 요구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대화의 방향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내담자의 강점, 즉 식물 재배나 음악 듣기와 같은 건강한 습관 또는 내담자 외부의 도움이 될 만한 자원을 찾아냈을 때 바로 그 긍정적 자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초보 상담자는 내담자가 말할 거리를 찾기 위해 생각하는 것을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상담자는 때때로 최선의 지지는 단순히 아무 말 없이 내담자와 함께 있어주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너무 오랫동안 침묵이 지속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자연스럽게 침묵을 깰 시점을 찾아 적절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일 내담자가 침묵하는 것을 불안해한다면 회기 초기에 언급된 것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진술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몸짓 언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가까운 거리를 편안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고 내성적인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보다 더 먼 거리가 필요하며 나이가 젊을수록 나이 드신 어른들보다 가까운 거리를 취하는 경향이 있고 성적 주제나 개인의 비행과 같은 어려운 주제는 사람을 더 멀어지게 할 수 있으며 잘 어울리는 친구들이나 커플들은 밀착하는 경향이 있고 대체로 사람들은 흥미로울 때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지루하거나 겁을 먹을 때 뒤로 물러나는 경향이 있음을 알아두면 상담을 할 때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칼 로저스에 의해 공감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의 깊게 경청하고 내담자의 세계로 들어가서 내담자가 보고 경험한 것처럼 내담자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의사소통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찰스 트루악스는 로저스의 공감을 확정한 인물입니다. 그는 공감적 이해의 수준을 9점 척도로 측정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그는 공감을 축소적 공감, 기본적 공감 혹은 상호 교환적 반응, 추가적 공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축소적 공감은 내담자가 말한 것보다 적게 공감하거나 심지어 말한 것을 왜곡해서 상담자의 반응이 내담자에게 다시 전해지는 것을 축소적 공감이라고 합니다. 기본적 공감 혹은 상호 교환적 반응은 상담자의 반응이 내담자의 반응과 상호 교환적인 것으로 상담자는 내담자가 말한 것을 정확하게 다시 말할 수 있는 것을 기본적 공감 혹은 상호 교환적 반응이라고 합니다. 추가적 공감은 상담자의 반응이 내담자가 말한 것에 추가적으로 덧붙여 말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내담자가 초기에 말한 것과 연결되어 말하는 것입니다. 내담자로 하여금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하는 내적 참조 체계 또는 일치하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사려 깊게 사용된 피드백과 상담자의 자기 개방은 추가적 공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담자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했어요. 남편은 제가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는 단지 계속해서 지루한 방식으로 시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더 이상 그에게 피드백을 제공해도 소용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한 것을 축소적 공감, 또 기본적 공감, 혹은 상호 교환적 반응, 또 추가적 공감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담자의 호소 문제를 가지고 축소적 공감으로 표현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당신 또한 그의 감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당신은 그를 포기한 것 같아요. 당신은 더 이상 시도하기를 원하지 않는군요. 라고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축소적 공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 공감 혹은 상호 교환적 반응은 당신은 낙담했고 혼란스럽군요. 남편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네요. 지금 당신은 그에게 신경 쓸 가치가 없다고 느꼈군요. 실제로 당신은 신경 쓰지 않는군요. 라고 표현하는 것이 기본적 공감 혹은 상호 교환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 공감은 당신은 그와 함께 그 문제를 거듭 살피고 노력했지만 지금은 신경 쓰지 않게 되었군요. 당신은 열심히 노력했어요. 이것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라고 공감을 하고 이것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추가하는 것을 추가적 공감이라고 합니다. 질문은 내담자로 하여금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게 할 가능성을 추가합니다. 그러면서 내담자는 여전히 대화를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담의 초심자들은 이 수준 공감인 기본적 공감 혹은 상호 교환적 반응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감적 이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내담자를 주의 깊게 그리고 정확하게 경청해야 합니다. 경청만으로도 내담자가 많은 문제를 명료화하고 해결을 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동시에 약간의 축소적 공감은 보다 깊은 이해를 시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이야기, 생각, 감정을 이야기할 때 비평적이고 지지적인 방식으로 내담자의 경험과 세계관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상담자는 이해한 것을 내담자와 소통하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전달 시 상담자 고유의 것을 섞어서는 안 됩니다. 공감과 거울신경세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공감은 fMRI와 다른 기술들에 의해서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의 핵심은 거울신경세포로 인간이 행동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할 때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은 거울신경이 최근 과학의 가장 중요한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기 거울신경과 공감 연구는 가까운 애착 관계를 가진 파트너에게 상대 파트너가 경미한 자극을 받는 것을 일반경을 통해 보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동시에 자극을 받은 사람은 뇌의 두 영역이 활성화되었는데 한 영역은 신체 고통을 느끼는 곳이고 다른 영역은 감정적 고통을 느끼는 곳이었습니다. 동시에 관찰하는 사람은 상대가 신체적 고통을 느끼는 것을 보면서 감정적 고통을 감지하는 뇌 영역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반사회성 성격장애나 품행장애로 진단받은 아동이나 청소년 또는 성인은 이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반사회성 성격장애나 품행장애로 진단받은 사람들은 타인이 고통받는 것을 볼 때 기쁨을 느낀다는 증거들도 있습니다. 공감적 존재로서 들어주고 내담자와 함께 있어주는 것은 내담자가 성장하고 변화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청과 공감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경청과 공감은 측정 가능하고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질문하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주의 기울이기 행동처럼 질문은 내담자가 말할 수 있도록 격려하거나 좌절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무엇에 관한 질문은 사실에 대해, 어떻게 관한 질문은 감정이나 과정에 대해, 왜라는 질문은 이유에 대해 말하게 합니다. 질문의 유형에는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이 있습니다. 개방형 질문은 예스와 노로 대답할 수 없으며 이 질문 형태는 내담자의 문제를 깊게 탐색하도록 합니다. 폐쇄형 질문은 특정한 내용을 얻게 하고 대체로 예스와 노로 대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두 단어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폐쇄형 질문은 주로 비동사나 두 동사로 묻습니다. 개방형 질문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내담자는 더 자유롭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며 폐쇄형 질문은 더 짧은 답변을 유도하므로 특정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질문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내담자의 관심이 상담자에게 끌리게 되고 상담자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질문의 원래 의도가 내담자에게 자기 고유의 방식을 찾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질문을 비효과적으로 하는 것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유익한 질문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다른 일이 또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으로 되돌아가 보면 추가할 다른 이야기가 있을까요? 요즘 어떤 일이 있는지 무엇이든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당신이 이야기한 것 외에 친구나 가족에게 다른 일이 있나요? 이야기한 내용 중에 빠진 부분이 있나요? 등과 같은 질문 패턴은 암기해 두고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질문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른 적절한 질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은 촉진제가 될 수 있지만 지나치게 파고들면 내담자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제시한 아이디어를 사용하면 질문 기술과 전략을 정리하고 질문을 자신만의 고유한 상담 스타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상담 시작에 도움이 되는 질문의 예를 들면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저를 만나기로 결정한 것이 무엇 때문인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지난번에 함께 이야기한 후 어떤 일이 있었나요?
지난번에 만났을 때 친구와의 다툼으로 괴로워했는데 이번 주에 어떻게 되었나요? 그리고 내담자 반응을 결정할 수 있는 개방형 질문의 첫 단어는 무엇을에 관한 질문은 흔히 사실을 확인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러한 질문의 예를 보면 무슨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할 거예요? 이런 것이고 또 어떻게에 대한 질문은 과정의 분석 또는 느낌이나 감정을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질문으로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느끼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질문은 그 이유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질문을 사용할 때는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마치 경찰관이 취조하는 듯한 느낌을 내담자에게 주어 내담자가 입을 다물어 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유에 대한 논쟁은 상담을 옆길로 새게 만들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왜를 화가 났던 과거 경험과 연관시키기 때문에 내담자가 잘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런 왜 질문의 예로는 그것이 왜 당신에게 의미가 있어요? 또 그 일이 왜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뭐뭐 해볼 수 있어요. 뭐뭐 할 수 있어요. 뭐뭐 하겠어요. 와 같은 질문은 폐쇄형의 장점을 포함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당신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또는 사례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등입니다. 그리고 개방형 질문은 내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상세히 충분히 다루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자는 초기에 한두 가지 질문을 한 후 그 다음에 무엇을 질문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험이 많은 상담자도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지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다시 시작하고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려면 상담 초기에 내담자가 제시한 주제에 대해 개방형 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질문의 예를 들면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또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느꼈어요? 또는 지금 이야기한 것을 바탕으로 이상적인 해결책은 무엇이 될까요? 지금까지 빠뜨린 내용이 있을까요? 또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와 같은 질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질문은 내담자의 구체적인 경험을 드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라는 질문은 가장 유용한 개방형 질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그 개방형 질문 중에서 아주 유용한 질문으로 구체적인 예를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이런 질문이 아주 유용한 질문입니다. 많은 내담자들, 특히 청소년 내담자들은 모호하게 일반화하여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례는 상담을 풍부하게 하고 행동을 이해하는 데 유익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수 때문에 미치겠어요 라고 말한다고 가정하고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얻기 위한 개방형 질문의 예는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미치겠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또 철수가 어떻게 했는지 실제 있었던 예를 말씀해 보세요. 철수가 어떻게 했을 때 화가 났어요? 철수가 화나게 한 후 그 전후에 당신은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개방형 질문이 상세한 이야기를 끌어낼 수도 있지만 적절한 폐쇄형 질문도 내담자가 이야기를 꺼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 역량에 따라 폐쇄형 질문이 다음과 같이 매우 중요한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철수가 당신을 공격하고 화를 냈나요? 철수가 종종 당신을 괴롭히나요? 철수는 약물을 복용하나요? 이건 폐쇄형 질문이지만 이런 질문을 또 적절하게 사용하면은 내담자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질문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은 엄청난 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 이제 질문 공세 또는 닥달. 지나치게 많은 질문은 상담자에게 너무 많은 주도권을 주어 내담자가 방어적으로 대응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다음, 많은 질문. 질문 공세의 또 다른 형태로 한 번에 너무 많은 질문을 던지면 내담자는 혼란에 빠질 수 있으며 이때 내담자는 대답하고 싶은 질문만 선택해서 대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술로서의 질문. 이것은 어떤 상담자들은 질문을 사용하여 상담자가 듣고 싶은 대답을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공부를 더 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와 같은 질문입니다. 반면에 당신이 긴장될 때 이완 운동을 해보면 어떨까요? 와 같은 질문은 내담자가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라는 질문. 왜라는 질문을 하면 내담자에게 방어 및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릴 때 왜 그랬어? 라는 형식의 질문을 많이 경험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은 공격받는 느낌을 불러일으켜서 내담자의 불편함과 방어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왜 질문을 전혀 사용하지 말 것을 제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질문은 내담자가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경우가 많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적 상황에서 질문은 불신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상담자가 문화적으로 상당히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다면 상담자의 질문에 내담자가 불신을 가지고 마지못해서 대답할 수도 있음을 유념하고 상담에 임해야 합니다. 말수가 적은 내담자에게 개방형 질문 및 폐쇄형 질문 사용하기인데요. 일반적으로 개방형 질문은 폐쇄형 질문보다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방형 질문은 당신과 가까이 공유하고자 하는 말이 많은 내담자에게 필요한 것으로서 이렇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먼저 내담자의 속도에 맞추어 신뢰를 쌓아가야 합니다. 이야기하기를 꺼리는 내담자에게 중심이 되는 주제는 무엇보다 신뢰입니다. 너무 빠르게 질문을 확장해 가는 것은 어떤 내담자에게는 신뢰를 쌓는 과정을 더디게 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의 동기가 적은 내담자나 상담자와 문화적으로 다른 내담자는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담자에게는 타고난 개방성과 사회성이 필요합니다. 어떤 내담자에게는 신뢰를 쌓는데 전체 상담 시간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구체적 사항 찾기는 많은 상담자와 내담자들은 모호한 일반론으로 이야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추상성의 사다리에 있는 높은 곳에서 이야기하기라고 부릅니다. 내담자가 너무 일반적인 언어로 이야기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면 구체적인 사항을 말해 주시겠어요? 라고 묻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상세한 내용에 중점을 두고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 예들입니다. 이야기의 일련의 연속적인 사건을 끄집어내는 것으로서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무엇이에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라는 식입니다. 관찰이 가능한 구체적인 행동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으며 내담자가 사건의 결과를 알도록 도우며 감정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말이 많지 않은 내담자들에게는 이 질문들에 대해 자세한 응답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채우려면 폐쇄형 질문을 하고 특정 정보를 얻을 필요가 있음을 또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질문 작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왜 뭐뭐 해보시겠어요? 라는 기본 단어를 사용하여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을 만들어 보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만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왜 뭐뭐 해보시겠어요? 라는 이런 기본 단어를 사용하여 질문을 만든 예로 처음에 이제 무엇을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또 다른 중요한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우리가 놓친 것이 있나요? 이 질문을 하고 이제 그 뒤에 우리가 놓친 것이 있나요? 이렇게 이제 추가적으로 질문하는 것은 상담을 할 때 이제 특별히 많이 쓸 수 있는 기법입니다. 여러분들 명심해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